예, 우리 책 106페이지를 보면은요, 보론의 공정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106페이지에 공정가치. 우리 개념체계에서 몇 가지 측정 방법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죠. 그래서 현재가치가 있었고, 역사적 원가가 있었고, 현행 원가가 있고, 실현 가능 가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가치 있었고, 예. 공정가치 언급은 없었는데요. 예. 기준서와 별도의 개념체계와 별도의 기준서 IFRS 13에서 언급되고 있는 게 공정가치인데요. 자, 106페이지에 그 책을 잠깐 보면은 용어 정의에서 먼저 활성시장이라고 있어요. 활성시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격 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예를 들어서 상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소. 주식 시장에는 상장된 주식에 대한 가치가 계속 공시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시장이 활성시장이다. 이거로 액티브 마켓. 한국말로 하면은 살아있는 시장이다. 이런 뜻인데, 회계에서는 그런 시장을 활성시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주된 시장, 거래 규모와 빈도가 가장 큰 시장. 예, 그래서 주된 시장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유리한 시장, 거래 원가나 운송 원가를 고려했을 때 가장 큰 금액을 수취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말한다. 예. 그 다음에 거래 원가가 그냥 토지를 매각한다 이러면은 중개인수 수수료 같은 게 거래 원가가 될 거고요. 운송 원가, 토지나 건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형 자산이나 재고 자산 이런 것들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이전이 필요하죠. 운송이 필요하죠. 그래서 운송하는데 운송 원가가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거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강제 청산이나 재무적 어려움에 따른 매각 이런 거 말고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거래하는 게 정상거래겠죠. 자, 107페이지에 공정가치 정의가 있어요. 거기에 줄을 좀 치도록 할게요.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 예. 그래서 이제 그 공정가치라는 용어를 보면은 측정일이라는 용어가 먼저 언급되고 있어요. 측정일. 그래서 공정가치라는 게 측정일의 가격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과거의 가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미래 가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보통 이제 공정가치가 언제 이야기되나요? 그게 이제 가령 BS를 작성할 때 결산하기 위해서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되겠다. 이런 이슈가 있겠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그 공정가치 측정은 그 BS를 작성하는 그 기준 1의 측정이 될 건데요. 그래서 측정일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 가격이다.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 가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장 참여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 사이의 가격을 이야기한다. 이 말은 그 측정 대상인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가 그 자산을 내다 팔면 얼마 받겠느냐 이런 관점이 아니고 그 측정 대상이 되는 자산을 갖고 있는 그 회사의 자산을 그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 사이의 가격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정상거래에서의 가격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산을 염두에 둔 그런 가격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일반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에 따른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는 가격이다. 앞에 개념체계에서 측정해 보면은 현행 원가라는 거는 이 자산을 지금 산다면 얼마냐 이런 거고, 실현 가능 가치라는 거는 이 자산을 지금 판다면은
얼마 받을 수 있는 거냐. 그래서 현행 원가는 그 인풋 시장의 가격이고 그 다음에 실현 가능 가치는 아웃풋 시장의 가치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자산을 팔면서 수취할 가격이다. 즉 아웃풋 시장의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유출 가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부채의 경우,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는 부채를 이전하면서 얼마를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이야기돼야 되겠어요. 시장이 주된 시장, 만약 주된 시장이 없다면 가장 유리한 시장이 이야기되고요. 그 다음에 독립된 시장 참여자들끼리의 그 사람들끼리의 주된 시장에서 그 사람들끼리의 거래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산, 부채 등에 대한 측정이다. 정상거래에서의 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공정가치 측정해가지고 양갈로 1 측정 대상은 특정한 자산이나 부채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양갈로 2에 거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를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장에서 거래할 거냐. 그래서 시장이 먼저 결정돼야 되는데요.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서는 시장이 결정돼야 되는데요. 시장은 기본적으로 그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규모가 제일 큰 시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활성시장이 2개 있다. 활성시장 A는 거래 규모가 100, 거래 빈도가 100 이렇고요. 그 다음 활성시장 B는 거래 규모가 50, 거래 빈도가 50, 30이다 라고 하면은 활성시장 A가 훨씬 큰 시장이죠. 그래서 가격은 활성시장이 여러 개 있더라도 그 중에 가장 주된 시장, 규모가 제일 큰 시장, 큰 시장이 어디냐? 그 시장의 가격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규모가 제일 큰 시장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규모가 큰 시장이 없을 수도 있죠. 시장들이 다 고만고만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시장을 결정할 때 가장 큰 시장이 없으면은 이 자산이나 부채를 갖고 있는 그 기업한테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측정을 해라. 가장 유리한 시장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 거래 원가나 운송 원가를 고려했을 때 판매자의 주머니가 가장 두둑해지는 시장이 판매자한테 가장 유리한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을 그렇게 결정한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이 결정됐으면 그 다음 가격을 결정해야 되겠죠. 가격을 결정해야 될 거예요. 109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가격 해가지고 동그라미 2개 있는데요.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가격에서 거래 원가는 조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개인 수수료 등은 차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가격에서 운송 원가는 조정한다. 즉 현재의 위치에서 그 시장까지 자산을 운송하는 데 발생하게 될 원가가 있을 경우 가격에서 그 운송 원가는 차감해서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시장의 가격을 참조하되 그 시장 가격에서 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 원가는 차감해서 공정가치를 결정한다. 그런데 중개인 수수료 등의 거래 원가는 차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공정가치를 이렇게 운송 원가만 차감한다고 했을 때 그럼 왜 거래 원가는 차감하지 않느냐와 관련해서 좀 궁금할 것 같아서 기준서에 있는 문구를 옮겨왔어요. 그래서 10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연구에서 왜 거래 원가는 조정하지 아니하는가? 거래 원가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이 아니고 거래에 특정된 것이며 자산이나 부채를 어떻게 거래하는지에 따라 거래 원가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 거래 원가는 거래에 따라 결정될 거고 자산이나 부채의 특징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 원가는 차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example 6이 있는데요. example 6, 110페이지에 있는 example 6을 보면은 어떤 상품은 시장 A와 시장 B에서 서로 다른 가격에 거래된다. 두 시장은 모두 활성 시장이다. 측정일에 두 상품에 대한 두 시장의 가격 거래 원가 및 운송 원가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시장 A, 시장 B가 있는데 각각 수취할 금액, 거래 원가, 운송 원가 이런 내용이 있고요. 수취할 금액에서 거래 원가, 운송 원가를 차감한 순수치 금액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은 양갈로 1과 양갈로 2 각각 독립된 경우에서 공정가치 산정 내역이다. 양갈로 1, 시장 A가 주된 시장인 경우. 자, 시장 A가 주된 시장, 가장 큰 시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시장이면은 가장 큰 시장의 가격을 참조해야 되겠죠. 가장 큰 시장의 가격을 참조해야 되겠고, 그 가장 큰 시장의 가격에서 운송 원가만 차감하면은 그게 공정가치다. 그래서 운송 원가가 20원이니까 양자를 차감해서 240원이 공정가치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양갈로 2에 보면은 어떤 시장도 주된 시장이 아닌 경우 어떻게 하느냐. 자, 방금 전에 이야기한 거하고 달리 시장 A, 시장 B가 있는데 둘 다 크기가 고만고만하다. 그런 상황에서는 공정가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런 경우에는 일단 둘 중에 하나 시장이 결정돼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 그 자산을 갖고 있는 쪽에 주머니가 가장 두둑하게 되는 가장 유리한 시장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 A 같은 경우 수취할 금액에서 발생할 것들을 다 차감하면은 210원이 생기고, 시장 B 같은 경우는 수취할 금액에서 거래원가, 운송원가 차감하면은 220원이 생긴다. 그러면은 판매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장은 220원. 시장 B가 판매자에게 가장 유리하죠. 그럼 시장 B의 가격 250원을 참조해서 여기에 운송원가 20원을 차감한 230원이 공정가치가 된다. 이렇게 되겠어요. 공정가치와 관련해서는 이제 거기까지가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뭐 약간 중요성이 낮으니까요. 뭐 간단하게 이제 체크만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11페이지에 보면은 3. 비금융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 1. 비금융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을 고려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아직 금융자산을 안 배웠기 때문에 비금융자산이 무엇인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이제 재고자산이다, 유형자산이다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가령 유형자산, 뭐 예를 들어서 토지다. 그럼 토지라고 했을 때, 기업이 가진 토지라고 했을 때 이거의 공정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토지를 최고 최선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해서 토지의 가격을 결정한다는 거고요. 네, 당연한 거죠. 뭐 기업이 뭐 유휴 토지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토지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현금화하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그 판매자한테 좋은 결과치를 가지고 그것을 참조해서 공정가치를 결정한다. 그런 이야기,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그리고 다음을 고려한다. 물리적 사용이 가능한지 생각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토지를 가지고 아파트를 개발한다 라고 하면은 아파트는 비교적 이렇게 넓은 가로 세로가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그런 땅이라야지 아파트 개발이 가능하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렇게 가능한지 생각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농지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령 기업이 가진 그 측정 대상인 그 토지가 농지다라고 하면 아파트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무적으로 실행 가능한지도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령 어떤 기업이 그 토지를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아파트를 짓기 위한 기본적인 자금, 그 아파트를 짓는 모든 자금은 아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실행 가능한 어느 정도의 자금은 있는지 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그 토지의 가격을 생각해야 된다. 결정해야 된다. 상식적인 이야기죠. 자, 그리고 112페이지에 보면은요.
특별히 이제 부채하고 자기자본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자산 같은 경우는 공정가치 측정이 쉽지만은 부채는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좀 막막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부채나 자기자본, 자기지분상품 이런 것들 측정할 때는 이게 시장 참여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가정해서 측정해라. 즉 가령 내가 어떤 부채를 갖고 있는데 이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의무를 지고 있는 이 부채 자체의 공정가치 측정은 어렵기 때문에 이 부채를 딴 사람한테 넘긴다면 얼마로 거래될 것인가 이렇게 고려하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 부채나 자기지분 상품의 공시가격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이 부채나 자기지분 상품을 내가 지고 있다는 거는 누군가는 이거를 그 상대방 입장에서 갖고 있다는 거죠. 가령 내가 부채를 지고 있다? 이건 누군가 이걸 채권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채를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측정을 해라.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그래서 혹시 이 부채에 대한 거래되는 자산으로 갖고 있는 그 상대방이 이게 활성시장 공시가격이 있느냐, 예. 있다면 그걸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뜨문뜨문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있느냐, 그럼 그 가격을 고려하면 되고, 이런 가격들이 없다면은 어떤 재무관리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측정하면 되겠다. 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공시가격이나 또는 관측 가능한 가격이 없을 때는 가치평가 기법에 의해서 가치를 측정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치평가 기법으로 뭐 이런 방법들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들은 재무관리에 나오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가령 이제 토지 같은 경우 이제 시장접근법이다. 그럼 이 토지를 시장에 내다 판다면은 사람들이 얼마에 사고 팔 것인가? 그게 시장접근법이 될 거고요. 이 토지에 대한 이익접근법은 어떤 거냐면은 이 토지를 임대 준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임대료를 매년 얼마 낼 것이다. 그래서 그 현재 가치로 측정하면은 그 가격이 얼마다. 이런 접근이 될 거고요. 원가접근법은 가령 이제 주택의 원가접근법이다 라고 하면은 이 주택을 새로 짓는다면은 얼마의 돈이 들어갈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이 원가접근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측정할 때는 그 투입 변수로서 일단 시장에서 이렇게 관측 가능한 변수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사용해라. 시장에서 거래 규모나 빈도가 상당히 높은 그 가격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라. 빈도가 높은 그런 게 없다면은 뭐 이렇게 뜨문뜨문 이용 가능한 그런 변수가 있다면 그 시장 가격을 이용해라. 그런 것도 없다면은 뭐 기업이 내부적으로 뭐 작성한 어떤 계획이나 예상치나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이런 방법에 의해서 측정하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제3장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강의를 마쳤습니다.